안녕하십니까, 낭만 뱅커입니다. 자, 이제 교황의 역사 특별 편성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고대 그리스의 문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아테네보다도 더 중요했던 시기, 바로 고대 그리스 밀레토스의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만물의 근원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인간의 사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 사유를 통해서 인간이 비로소 자연현상을 신이 아니라 원리와 법칙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자 했던 만물의 근원, 그것이 고대 그리스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르케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아르케를 탐색하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과 사유를 했던 유명한 밀레토스 학파의 세 학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 이 세 사람은 각각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비록 밀레토스 학파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위에 있던 도시 에페소스에서 또 이 사람들의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로직, 그 당시 말로는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만들어낸 유명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까지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밀레토스라는 도시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교황의 역사에서 공의회가 열렸던 도시들을 보았는데, 그때 에페소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제2의 도시 이즈미르가 있는데, 그 이즈미르 바로 아래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그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민족 중에 이오니아 민족이 이 지역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는데, 그 이오니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밀레토스였습니다. 당시에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아테네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을 자랑했죠. 당시 아테네는 이제 겨우 부정이 이제 결혼마 단계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레토스가 훨씬, 말하자면은 그리스 고전기, 즉 아테네의 고전기의 전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밀레토스라는 도시는 아테네보다 약 1세기 이전에 이미 굉장히 발달된 문명과 경제와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토스는 결국 페르시아 전쟁에서 사실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맙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고전기가 열렸는데, 이 밀레토스라는 도시는 사실 페르시아와 바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밀레토스 문명은 결국 멸망했지만, 밀레토스의 그 중요했던 사상과 문명은 아테네로 넘어가서 아테네의 고전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밀레토스라는 도시는 당대의 가장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약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에게해 문명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밀레토스 바로 위에 있던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인데, 그 리디아라는 나라는 최초로 주화를 만들어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렉트럼이라는 금속을 이용해서 최초로 주화를 만들어낸 나라가 리디아입니다. 바로 리디아와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화폐 경제가 굉장히 초기에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밀레토스에서도 아테네와 비슷한 그런 폴리스와 아고라가 이미 밀레토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이 이제 아테네에서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이 밀레토스에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최초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 학파가 여기에서 탄생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밀레토스는 우리 인류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밀레토스의 위치는 에페소스의 바로 남쪽, 그리고 에게해 연안이었고 트리키나 서남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상 무역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밀레토스라는 그 도시에서 만들어진 밀레토스 학파, 그 학파의 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하려 했을까요? 바로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바로 이 우리의 기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진리,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그것을 아르케라고 말했습니다. 아르케, 모든 것의 근원, 만물의 근원입니다. 자, 아르케 어원은 시작입니다. 비기닝, 그리고 기원, 오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을 이루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이 시작되고, 그리고 지속되고, 그리고 다시 소멸되는 그 근본, 그 근본을 흐르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일원론입니다. 일원론. 이 당시에 밀레토스 학파는 이 세상의 근원을 이루는 것을 단 하나의 원리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즘,
문명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잡 다단한 자연현상을 단 하나의 원리로 찾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과학의 발달, 우리도 지금 이 우주의 기원을 빅뱅에서 찾고 있는데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빅뱅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찾다 보니까 점점 안으로 찾다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까지 찾다 보니까 원자를 발견하고 쿼크를 발견하고 또 그보다 더 작은 우리가 입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17개의 기본 밀입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찾아내게 된 것은 결국 아르케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이 그 바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밀레토스 학파가 무엇인지를 일단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 학자들이 말했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이 어떤 실질적인 물질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죠.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아페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아페이론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그의 제자로 생각되는 아낙시메네스는 아니다,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밀레토스 학파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 자체가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상징으로서의 불을 들었습니다.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나중에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는 결국 하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 전부 종합해서 사원소설을 얘기합니다.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엠페도클레스의 원소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16세기 플랑드르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았던 요아힘 베케라르라는 화가는 사원소설을 근거로 해서 시리즈를 그렸습니다. 물, 불, 흙, 공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는 특별히 어떤 과학적인 원리는 아니고 이 사람은 시장에서 주로 시장 통해서 생선 파는 사람들을 주로 그린 사람인데 그런 생선 파는 그 사람들의 그림 속에서 이 네 가지 컨셉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그렸고 각각의 또 그림 속에는 또 성경 속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고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이 사람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던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이때 살았던 사람인데 밀레토스 학파의 시조이자 자연 철학의 시조, 실천적 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탈레스라는 이름을 사실 학교 다닐 때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원하고 삼각형이 나오면 거의 이분이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우리는 탈레스의 정리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원 3.14 파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는 지름의 3.14배다. 이 파이의 개념을 그 당시에 그려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당시에는 그곳들이 굉장히 문명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여행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해와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서 자기 키와 자기 그림자의 이용해서 피라미드 높이를 측정해낸 걸로 유명하고 또 일식을 예상해서 전쟁을 중단시켰다는 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과 지성이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기여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하면서 모니즘 이론론의 물꼬를 텄습니다. 만물은 물에서 시작된다. 왜냐? 우리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 그리고 생명이 탄생할 때 보면 씨앗에서 싹이 트고 또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물에서 태어난다. 수분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물은 수증기와 얼음으로 변하면서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물과 얼음 그리고 수증기 사이에서는 열이 매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 안에 열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열도 물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결국 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 우리가 그 마시는 물이라든지 바닷물, 이 물 자체라기보다는 물의 성질에 주목을 하는 거죠. 사실 물의 성질, 물은 변화무쌍하고 형태를 수시로 바꾸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이 모든 만물이 생명을 틔우니까 결국 그게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물의 변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얼음의 그 변화하는 순간에 경계가 생깁니다. 경계. 물도 아니고 얼음. 바로 그 경계 선상에서 사실 모든 것들은 사실 변화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진 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아르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르케는 무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레스는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했지만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니다.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진일보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인간은 물에서 나온 존재다. 이것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고 생명이 결국 처초에는 물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분은 왜 만물의 근원이 무한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페이론이라고 했는데 이 아페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은 유한하다. 그리고 아무리 물이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다 하더라도 물은 물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한계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만물의 근원이 되겠는가 하고 스승의 논리에 반박을 하고 아르케는 속성을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페이론, 무한정자. 그러니까 관념론적인 얘기를 했고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관념론 그리고 이 형이상학은 이후에 계속해서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플라톤이 결국 이제 이러한 이론을 많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시간 공간적으로 무한해야 되고 형체도 없고 자연의 변화와 대립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의 아르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르케가 아페이론, 무한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낙시메네스라는 학자, 아낙시메네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 또는 동료로 추정되는데 생년월일이 물론 정확한 생년월일은 아닙니다. 당시는 다 이제 추정이죠. 그런데 생년월일이 아낙시만드로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동료라기보다는 제자가 맞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역시 이 아낙시메네스는 역시 또 스승인 아낙시만드로스의 논리에 또 반박합니다. 아페이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만물의 근원이 되겠느냐. 뭔가 있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 돼야지 있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근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낙시메네스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기다 이렇게 봤죠. 공기는 뭐냐? 물과 무한의 두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이 공기라는 것은 실체가 있으면서도 없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무형이고 그러나 또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공기가 만물 속에 다 스며들어 있다. 모든 것은 결국 이 공기의 조화로 일어난다.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사람이 태어나고 모든 생명체가 바로 이 공기의 변화 무쌍함 속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을 다시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끄집어내므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론론을 주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는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그 존재를 끌어내서 관념론의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그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탈레스와 아낙시메네스는 하나의 물질에서 만물의 근원을 생각해냈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 당시에 이 밀레토스 학파의 주장과 생각은 후대의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실 이제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면은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까지가 유명하고 그 이후에 밀레토스 학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밀레토스 학파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밀레토스가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도시 에페소스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는 철학자라고 불렸고 어두운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세상은 하나의 원리, 로고스라고 하는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죠. 반대로 웃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면서 그걸 비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흐른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판타레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all things are in flux. 모든 것은 흐른다. 플로우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한 번 지나간 그 물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우리는 다른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강물에 두 번 갈 수 없고 그만큼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그 자체가 바로 아르케라고 봤습니다. 변화 그 자체. 그리고 아르케는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불은 우리가 보는 뜨거운 불 이거라기보다는 변화의 상징으로서의 불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생성소멸하고 움직이면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의 속성 속에서 아르케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변화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출해낸 단어 중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제 로직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 법칙,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 사람은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이랬을 때 대립하는 생성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립되는 요소 자체는 서로를 통해 정의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과 밤, 전쟁과 평화, 생과 사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있으니까 낮이지 계속 낮만 있으면 낮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죠. 밤이라는 단어는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고 이 두 존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전쟁과 평화, 생과 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헤겔의 변증법의 토대가 됩니다. 헤겔의 변증법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입니다. 이것을 헤라클레이토스의 동적 존재론이라고 말합니다. 동적 존재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동적 존재론의 상징으로서의 불이 바로 아르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거기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축을 이루고 있고 그 한쪽에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그림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레토스 학파의 세 학자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까지 만물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 아페이론, 그리고 공기, 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질 자체에서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결국 그 변화의 원천으로서 작용하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변화하고 이 변화의 원천으로서 물, 공기, 무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상상해냈고 그것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철학에 자기의 생각을 응축시킨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탐색하는 인간의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한 만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 이제 그 블로그에 썼을 때 그때 세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럽에 있는 입자 물리학 연구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가속기가 있죠. 그 세런 편을 제가 읽을 때 생각을 해낸 겁니다. 제가 그 세런을 읽으면서 입자 물리학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봤는데 이 우주는 지금 현재까지 인간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17개의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자 중에서도 질량이 없는 입자, 그게 뭐냐, 광자입니다. 광자, 즉 빛입니다.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로가 되고 결국 이것은 질량도 제로, 시간도 제로. 그럼 결국 이건 뭡니까? 무한입니다. 무한. 사실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한 무한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개념은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에는 저는 빛이 있었을 것이다. 빛의 어떤 조화에 의해서 빅뱅이 시작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과 철학과 예술은 다른 것이 아니다. 거대한 우주를 알기 위해서 인류는 가장 미세한 소립자를 연구하고 영원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인류는 순간의 찰나를 연구한다. 빛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 찰나의 순간조차도 무한대가 되는 것이다. 끝이 바로 시작인 것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빛이 만물의 근원 아르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르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르케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주제였고 재미있었다고 봅니다. 자, 다음 강좌는 다시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리디아라는 나라는 일렉트럼이라는 금속을 이용해서 최초로 주화를 만들어낸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부자였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